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닐 암스트롱, 또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아문센, 다들 정말 훌륭한 탐험가들이시죠. 이런 탐험가들의 모임,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정회원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바이크,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이 유라시아 대륙을 무려 4번이나 횡단하신 그런 분입니다. 김현국 탐험가,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나는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나는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또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정의원이 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탐험가로서 이제 자료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 2019년입니다. 그때 뉴욕의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으로부터 정의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닐 암스트롱, 그렇습니다. 아문센,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동급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해볼 수 있지만 예. 저로서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왜 탐험가로서 자료화하게 되었는지 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인 도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회원이 되기 위한 무슨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그냥 일단 탐험가 단체니까 탐험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타적인 거, 나를 떠나서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 좀 크게 말하면 인류 역사에 좀 기여하려는 마음 자세, 그다음에 탐험과 관련된 행위,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기록으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명국 탐험가께서도 본인의 유라시아 대륙 그 횡단 기록을 그것도 익스플로러스 클럽에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의원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탐험가로서 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로 나가는 길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되어 있고 북한이라는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 회원국이거든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데가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멤버가 되면 제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북한 구간을 계속해서 지금 문을 개인 자격으로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협업 작업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유엔 기구와 그렇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다. 물론 개인도 해볼 수 있겠지만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멤버라면 정의원이기 때문에 신뢰가 좀 더 가겠죠. 그다음에 대륙의 현장에서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게 많은 이렇게 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에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닐 암스트롱이나 아문센과 동급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유라시아 대륙 횡단하신 게 몇 년이었습니까? 저는 1996년입니다. 96년이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2014년에 했고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2017년과 2019년. 그러면 첫 번째 갔다 오시고 두 번째까지 기간이 좀 길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연달아 갔다 오신 셈이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또 N실크로드 대장정이라고 해서요. N실크로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뉴 실크로드, 노마딕 실크로드, 그다음에 네트워크 실크로드 이니셜을 따서 N이라고 넣는데요. 지구의 그 실크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여기 디지털 시대가 와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대중에게로 정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진 시대고 정보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대중이나 불특정 다수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탐험가니까 이 디지털 패러다임을 실크로드라는 재료하고 버물러서 이제 엔실크로드 대장정이라는 걸 만들었고 내용으로는 디지털 시대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현대적으로 의미 부여가 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문제, 빈곤, 질병 이러한 지구의 그 문제들을 이슈화하자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실크로드가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게 뭐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거쳐서 시안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저 역시도 출발점은 이스탄불로 정했었고 종착역을 이제 한국을 지나서 일본 교토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 잡았었습니다. 일본까지? 그렇습니다. 그 가는 중간중간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행하시는 걸 생중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안이 그때 1999년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귀국을 해서 이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메일하고 인터넷 초기죠, 비교적. 그렇죠. 그래도 이메일과 인터넷을 가지고 전 세계하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빠르셨네. 저는 자평이지만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계 뭐 휴대폰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세계 1위였죠.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이제 같이 해보자고도 연락이 왔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키르기스탄 국영방송사, 그다음에 터키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이제 일본 혼사가 가지고 있는 로버트하고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중간에 그런 N실크로드 작업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96년 이후 지금까지는 이 유라시아 횡단 여기에 이제 몰두하고 계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 96년 첫 번째 가실 때가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예, 저는 28살이었습니다. 28? 예. 어쩌다가 이걸 도전하시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1987년에 결국 이제 탐험가가 되게 된 계기인데요. 1996년에 이제 모터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시베리아 횡단한 행위가 1987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아시겠지만 민주화의 봄을 맞아서 뭐 대통령 직선제를 경험을 했고요. 그렇죠. 또 20살 나이였던 저에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뭔가를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졌고요. 또 이 자신감이 이제 나라가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뭘 못해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20살 때 이제 그 6.29 선언이라는 게 되는 걸 봐버렸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이제 그러면 통일로 가자. 저는 한 발 더 뛰어서 통일 이후에 유라시아 대륙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결국 대륙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시선이 확장이 됐고요. 이제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라로 그렇죠. 저는 군 생활을 1990년에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일본 여행을 거쳐서 인도하고 네팔, 티벳을 한 3년 정도 여행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3년?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94년에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춘 그 젊은 피 안에 방랑객의 피가 흐르렀던 분이군요. 뭐 주위에서는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인도 네팔을 3년을 여행한다?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학생 때였죠. 예. 졸업하기 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도에서 갔다 온 3년의 시간들이 점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해 보니까 저의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인도, 네팔, 티벳이. 그렇습니다. 걷다시피 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연결해 보니까 저의 길이 되어 있었고 그거를 지도 위에다 넣어봤죠. 그랬더니 지도 위에서 인도와 한반도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저의 시선이 이제 러시아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인도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군요. 대륙을 거쳐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러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제가 1994년이었는데 1991년도 12월 25일에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졌죠. 그렇죠.
그래서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었던 우리에게는 러시아의 몰락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기회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나서 기회인지를 봐야지. 그리고 배낭을 메고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을 하바롭스크라는 데서 이제 보냈고요. 그게 그럼 94년, 5년? 95년입니다. 95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뭐 제가 수업에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갔다 왔다라는 말을 그 당시 때 뭐 러시아를 드물게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한러 수교가 언제 90년인가 91년에 돼 있죠. 그 수교가 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 잘 안 가던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쪽은 그렇죠, 뭐 그렇죠. 익숙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에 다녀왔다고 했더니 이제 이미 학교에서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교수님께서 뭐 다음 계획은 어떤가라고 물어봤고 저는 뭐 다음 계획은 시베리아 모터사이클 타고 시베리아 한번 횡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여행 계획서를 짜보라고 했고 저는 이제 대륙 원정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 당시 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뜻이 있어서 이름이 거창했습니다. 대륙을 원정하겠다. 이 계획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계획안이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전달됐고요.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시민단체와 신문사 그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좀 후원을 받으신 거구나.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륙 횡단에 필요한 경비는 도움은 좀 되었고요. 알겠어요. 오토바이 회사까지 연결이 되었고 이때 1996년에 러시아를 횡단한 행위가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최초의 기록이 됐습니다. 최초죠, 그게. 단독으로 횡단한 최초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혼자 인도, 네팔 걸어서 헤매실 때 대학생 신분에 돈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거기가 돈 쓸 것도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걸 3년을 다닐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제 속에는 아까 시대의 흐름, 민주화에 대한 열풍도 있었지만 제 속에는 좀 가정사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큰어머니가 공옥진이라고 꼽사춤 치시는 분이신데. 공옥진 선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자라면서 청년으로서 내 자신이 후에마이 나가 누군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에 대한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도 기간은 내 자신이 누굴까 그런 점에서 이제 20살, 22살, 23살 때 가져볼 수 있는 고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뭐 비행기 티켓 하나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이런 주의였고 제가 자랐던 그런 환경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뭐 큰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 한 장 있으면 가본다 이런. 가서 그냥 무전여행? 무전여행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대부분이 제가 어울릴 수 있는 게 다양성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 불가촉 접촉 천민이라고 하죠. 하리잔이라고 하는 일반 제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더라고요.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랑 방 하나에 8식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도 같이 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거의 뭐 걸어서 다녔다면 오지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오지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알려진 관광지는 피했고 되도록이면 저는 골목질로 다녔다고 표현하는데 일반 시선은 무슨 쇼핑센터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곳인데 골목질은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변방 개념이잖아요. 서민들의 삶의 그렇습니다.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변방로를 따라서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 여행을 해서 후에마이 내가 누군지 찾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일단 가장 큰 게 우물 안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뭐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같은 걸 많이 가면 저희 때는 석굴암으로 많이 갔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석굴암이 정말 위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인도의 뭄바이, 지금 그때는 봄베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에 1991년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구시가지 전체가 석굴암 같은 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도 훌륭하지만 너무 것도 훌륭하구나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계기도 됐고 또 인도에서 네팔로 가는데 대나무 하나로 국경선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실개천이고요. 예. 그럼 이미 저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국경이란 개념은 넘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접촉이 되거나 총에 맞거나 그렇죠. 아주 살벌한 장소인데 인도에서 네팔 가는데 국경 개념이 실개천이고 대나무 하나로 있다는 거 그 예. 자체. 그래서 결국은 넘었습니다만 현지인처럼 우리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 인도에서 네팔 국경을 넘으면서 어찌되었던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 우리 정신적 심리적 경계를 좁히고 한정하는데 예. 참 이게 불리한 요소구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세계 속에 나를 깨달으신 거네. 예.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가 눈에 들어와서 시베리아 횡단 계획까지 세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이크, 오토바이를 떠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 오토바이를 제가 타게 된 것은 그 1890년에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브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분을 통해서 러시아 지식인이지만 지식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그분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몇 줄 글을 써놨는데 그분의 글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상상하게 됐죠. 이제 근데 그분이 탔던 말이 저한테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토바이크를 현대판 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토바이크를 제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안톤 체업처럼 그러나 말은 못하니 그러면 바이크를 타보자. 그렇습니다. 현대판 말이라고 불리는 모토바이크를 타고 한번 나도 시베리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북방 유전자의 원형이 있는 곳이죠. 예. 연어가 고향 찾아가듯이 저도 어떤 끌림이 있었다고 봅니다. 몇 월 달이었습니까? 이제 1996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예. 10년 동안 다니는 아주 오래된 학생이었는데 예. 졸업식 마치자마자 저는 시베리아로 갔고요. 뭐 이제 그 1995년 여름 방학 때 시베리아를 경험하고 와서 교수님이 기획안을 짜보라고 해서 그게 6개월 동안 진행됐고 모토바이크는 이미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해 있었고.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블라디보스톡? 도착은 이제 서울에서 하바롭스크라는 데로 도착을 하바롭스크. 했고요. 예. 그래서 구간은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너무 어려웠습니다. 1996년이면 1991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서 횟수로 한 4년째 되는 때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에 아주 극심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실업률의 증가, 범죄도 굉장히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나오는 모든 부작용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러시아에 많이 이어지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상처가 나면 그 순간에 아픈지는 모르지만 하루 이틀 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온다 하잖아요. 96년이라는 상황이 저는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서 가장 큰 부작용을 맞았던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가 스토리도 많이 있고요. 뭐 예로 들면 이제 모토바이크를 하바롭스크까지 운송해줬던 현지에 있는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이 사람아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건 불가능하다. 너는 죽는다. 너 혼자 다니다 보면 죽는다. 러시아 자체가 어떤 상황인 줄 아는데 지금 여기를 횡단하냐.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러시아 현지인들마저도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데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로 들면 제가 모토바이크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면 숙소가 2층에 있으면 2층까지 오토바이를 옮겨놔야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170km인데 들어서 2층까지 가려면 힘들었겠죠. 아니 그냥 주차해 놓으면 다 훔쳐가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눈에 보이면 갖다 쓴다라는 게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힘이 세거든요. 자동차도 있으면 필요하면 바퀴를 띄워가고 그런 시절입니다. 2층까지 짊어지고 가요 그걸. 그렇습니다. 이야. 뭐 그런 거 이외에도 몇 개 더 얘기를 해볼까요? 뭐 위험에 빠진 적 없었어요? 이제 워낙 조심을 했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잘못 왔다라는 생각은 그만큼 이제 두리번 하면서 철저해지는 시간이니까요. 예로 들면 이제 길에 대해서 제가 길 전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대중들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소비에트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대중교통 수단을 일반화시켜 놨어요. 열차로.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도로망은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열악했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는 이제 현재의 러시아는 85개 연방 주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화국만 해도 22개가 들어와 있고 지방과 주 개념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자바이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바이칼 지방은 스타노보이라는 산맥이 지나가요. 우리한테는 대흥알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맥입니다. 대흥알령 그렇습니다. 들어봤어요. 중국과 이제 경계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뭐 자갈투성이 산길이었고, 그다음에 자바이칼 지방과 붙어 있는 아무르주는 저지대 습지대인데 뭐 질퍽거리는 풀밭투성이 천지였고요. 아무르 강이라고 있죠, 왜? 그렇습니다. 그 아무르주가 이제 거기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모터바이크를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타고 가려고 갔는데 타고 가는 시간보다 등에 메고 가는 시간이 많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길이기 때문에 아무르주의 스코보로지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바이칼 지방의 체르니셰프스크까지 700km 구간은 가장 열악했어요. 그래서 근데 열악했는데 아이러니하게 현재 그 2010년에 러시아 횡단도로가 완성이 됐거든요. 가장 최신의 그 구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 횡단하는 연방도로가 완성이 됐다고 말해요. 예. 가장 지금은 최신 길이 돼 있죠. 그렇겠네요. 제일 늦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횡단 도로가 없었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군사용 도로에서 구간별로 있었고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있는 도로도 다 부서졌고 그러니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릴 수가 없어서 메고 다녀야 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았다. 그렇습니다. 모두 그러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1996년도 3월 달에 졸업식 마치고 와서 3월에서 10월까지 러시아를 횡단을 했었습니다. 거의 6개월, 7개월.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간 거예요? 종착점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악전고투였군요. 첫 번째 그 횡단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최초겠습니까? 오토바이로 시베리아 횡단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시베리아 쪽에 관심 갖는 여행자들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많이 어울려서 가면 제대로 그냥 한국 김치도 먹고 라면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은 있지만 저는 반드시 그 끝없는 길 위에 자기 스스로가 한번 서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여행자가 나온다면 젤로 괴로운 부분이 러시아 말로는 이제 슬레픈이라고 하거든요. 말파리, 쇠파리라고 해요. 이제 저 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 사는 친구들은 뭐 쇠파리나 경험이 있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쇠파리 때 공격이 어마어마했는데 자유관 멈춰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면은 3분 정도 필요하다면 그 3분을 견디지 못하게 이 벌레떼들이 수천 마리가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 죽어가면서도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공황 상태에 빠질 지경이었는데 일단 물리게 되면 이 말파리는 이 살을 찢어내요. 이렇게 침처럼 쏘는 게 아니라 살을 찢고 들어가고. 아니 모기가 아니라 파리인데. 말파리가. 쇠파리, 술록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살을 찢고 들어가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반점이 이게 돋아져 나오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한번 딱 긁으면 그때부터 이제 긁음이 이 유전자에 박혀 있는지 미치도록 긁어야 돼야 됐고요.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혼자 가서 걷는 속도 혹은 빠르게 시베리아를 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쇠파리 떼나 말파리 떼를 만나게 될 것 같아서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